프랑스가 갑자기 중국을 G7에 부르려 하자 일본은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국제외교가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내년 G7 의장국을 맡게 될 프랑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서방 선진국 7개국이 모이는 회의체로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약 20여 년 전인 2003년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한 차례 중국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단 한 번도 중국을 정식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 극에 달한 시기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남중국해 갈등,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중국을 초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유럽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프랑스가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왔고 유럽이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반영한 실용주의 외교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유럽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글로벌 부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외교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은 G7을 등에 업고 중국 견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동중국해 해양 갈등, 역사 문제 등으로 얽힌 중일 관계에서 일본은 G7이라는 서방 선진국 연합을 자신의 최대 우군으로 삼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G7 회의 때마다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고 실제로 최근 G7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 평화, 남중국해 긴장, 인권 문제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G7 공동전선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방패이자 외교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중국을 G7에 초청하겠다고 나서자 일본의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중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일본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대중 포위망이 사실상 와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중국은 G7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초청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당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일본의 반대 목소리가 G7 내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오히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시아에서 G7 자격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으며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제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동맹국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프랑스의 결정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일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중국 초청 계획에 대해 중국이 G7에 참여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임기 시절에도 G7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러시아와 중국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큰 국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채널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프랑스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 장관에게 대만 문제를 입에 담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외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장관은 일본 내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로 대만 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트럼프가 직접 경고를 보냈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정책이 일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쿼드 협력체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모든 정책이 미일 공조를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외교 흐름은 일본의 고집스러운 대중강경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동맹국마저 자신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워싱턴 싱크탱크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7 편입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를 비롯해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한국과 호주를 G7에 새롭게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와 안보 구조에서 G7은 더 이상 7개국만으로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한국과 호주 같은 핵심 파트너를 정식 멤버로 끌어들여야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경제연구기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이미 경제력과 기술력 모두에서 G7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 영향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6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나 캐나다 같은 현 G7 회원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 문화 콘텐츠, 글로벌 공급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방산협력, 조선해운 산업 등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략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며 G7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북한 핵 문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동아시아 안보 현안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G7 편입이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G7 편입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한국이 G7에 들어오면 일본의 존재감이 희석된다, 아시아 대표성을 둘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실력입니다. 한국이 가진 산업 경쟁력과 기술력이 이제는 일본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선업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사들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에게도 밀려 3위로 추락했습니다. 해군함 건조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상륙함 등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한국산 군함과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는 북극 항로 선점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물류 루트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이 쇠빙 LNG선과 북극항해 기술을 앞세워 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필요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과 해군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해군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함과 함정을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MRO 시설이 부족하고 새로운 군함을 건조할 조선소 역량도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게다가 LNG 운반선 같은 전략 자산도 자체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했고 지금은 민간 상선은 거의 만들지 못하며 군함 건조도 소수 조선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MSRA 협정, 즉 군함 정비 및 수리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해군 함정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와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함대에게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임 시절 한국을 언급하며 처음 거론한 산업 분야가 놀랍게도 반도체가 아니라 LNG 선박과 군함 건조 능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배를 정말 잘 만든다. 우리도 한국처럼 조선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조선 기술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은 한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를 의뢰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한국 없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성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에게 한국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G7 편입 논의도 바로 이런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과 해운업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북극항로 선점 선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대가 되면 여름철 북극해 항로가 완전히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약 40% 단축됩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약 24,000km인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3,000km로 줄어듭니다. 운송 시간도 10일 이상 단축되고 연료비와 운영비도 크게 절감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북극항로를 선점하는 국가가 21세기 해상 물류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극해에는 막대한 자원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등 전략 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개발하고 운송하는 데도 북극항로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북극 전략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의 핵심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군사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극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극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쇠빙 LNG선 건조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며 극지 운항 경험도 풍부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의 쇠빙 LNG선을 공급하며 북극해 운항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전략으로 확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이 미국의 북극 구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의 역할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분야에서 뒤처져 있으며 한국이 북극항로 시대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동아시아의 판도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해군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한국을 G7급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첨단 반도체로 세계 IT 산업을 떠받치고 조선 기술로 글로벌 해운을 주도하며 K-팝과 K-드라마로 문화 강국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방산 수출도 급증하고 있으며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G7 같은 서방 선진국 그룹에 합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고정된 틀에 갇혀 국제사회의 변화하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중국 초청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일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G7 편입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라는 일본의 특권이 사라지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에게는 더욱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묻고 있습니다. 21세기 G7의 새로운 멤버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답은 조선, 반도체, 방산, 해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증명해 보인 한국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뛰고 있는 한국입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실력으로, 성과로, 결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